네, 안녕하세요. 로봇공학 맥락의 선형대수 스터디, 이제 13번째, 네 번째 강의입니다. 저희 오늘은 직문수 11강, 이전에는 이제 10강에서는 미분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번 강의에선 적분에 대해서 다루는 11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저부터 조금 일단 간단하게 감상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학이잖아요. 그래서 미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앞부분에서 약간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내용을, 다시 보고 뭔가 어, 약간 다시 입문하는 느낌으로 어렵다.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했었는지 스스로 설명하는 것도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적분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한번 보고 다시 보니까 약간 좀 자연스럽게 뭔가 자연스럽게 잘 읽혔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분 형식 얘기가 저번에 전명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컬과 다이버전스를 그라디언트 컬 다이버전스가 각각 미분 1형식, 2형식, 3형식,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이게 적분이 없으면 약간 크게 의미가 없는 적분이 먼저 정의되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는 정리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그 내용도 좀 되새기면서 11강을 같이 읽어 봤, 봤고요. 예. 그, 일단 아무래도 제가 제일 불편했던 부분은 뭐 직사각형들의 면적의 합과 그래프의 실제 면적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무한히 분할한다. 그래서 부분합 기호 대신에 이거를 인테그랄 기호로 뭐 바꿔서 썼다.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어 불편하다기보다는 이래서 컴퓨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실제로 사람이 계산할 때는 어 뉴머리컬하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디스크릿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고, 아날로그에서 뭐 디지털로 완벽한 컨버팅의 변환이 어렵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연속이 아닌 함수들 위에서 적분을 정의하는 방법을 측도론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사실 측도론을 이 정의에 대해서 측도론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이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측도론이라는 게 이제 매니폴드 위에서 정의되는 것인가, 뭐, 매니폴드가 아니고 연속이 아닌 함수들 위해서 정의된다는 게, 정의되는 수학을 다루는 분야가 따로 이름 지어져 있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은 11강에 읽어보면서 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신 점이 있다거나, 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거에 대한 코멘트도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11강이죠. 11강 보면서는, 어, 그렇게 막 낯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낯설었던 부분들은 저번에 미분이든 적분이든 다변수 쪽이 나오면 좀 항상 낯선 것 같은데, 항상 단변수 상황에서는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약간 관성으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미 탄탄하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이상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읽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해한 내용대로라면 그냥
적분이라는 거는 넓인데 그래프의 면적인데 그 적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분의 역연산이라는 성질을 어,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나온 기본 정리를 이제 이해를 하고 써야 되는데 사실 네,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왜 성립을 하는지 예전에 유도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보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그러고 항상 그 미분하거나 적분을 할 때 dx가 계속 나오는데 그 dx에 대한 부분도 dx의 정체가 뭔지 뭐 저번에 말씀 나눴던 내용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dx가 정확히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약간 미소 길이, 미소 넓이 약간 이런 것들이 과연 해석학을 배우지 않고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인가 엄밀하게 라는 의문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DX라는 게 저번 주에 계속 D가 붙는다라는 게 D가 하나씩 추가되는 뭔가 그런 D가 하나씩 추가되면서 미분 형식이 변화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어떤 어떤 것인지 정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 제가 일단 저번 주에 전병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사실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김도현 선생님은 혹시 이게 약간 적분이 없으면 정의되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의미인지? 그 정확하게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저번에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음, 네. 그렇습니다.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야, 근데, 저번에 말씀하신 걸로는 이제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야 그, B라는 게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완전히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김도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DX가 혹시 약간 F에서 그라디언트 F로 가는 것, 그리고 그라디언트 F에서 컬 F로 가는 것, 그리고 컬에서 다이버전스 F로 가는 것. 약간 이때의 D와 같은 DX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DX를 생각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같은 DX인 것 같은데, 사실 저번 내용이 완전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처음에 DX를 넘어갈 때가 미분하면서 넘어가는 거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아, 노트를, 저희가 일단 그러니까 미분 형식 얘기가 나오면서 미분 일형식이 이제 뭐 그라디언트고, 전미분이라고들 부르고, 그라디언트를 의미하며, 미분 이형식은 그 컬을 미분 이형식이라고 하고, 이제 미분 식이 아니고, 거기서 D를 하나 더하면 다이버전스 F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아, 근데, 네네. 네. 10강에서는 이제 이 밑부분 쪽으로 그리고 이 컬이 뭐 외적인가? 그러고 다이버전스는 내적인가? 그런 얘기를 저희가 아, 네네네. 네네
네. 여기서 이런 내용을 했던 것 같은데, 어, 그 D라는 게, 일단 구태영 스님께서 디스코드에 짧게 노트를 써주셨는데, 외미분 D를, 일단 외미분이라고 칭하시고요. 외미분 D를 공통적으로 쓰되 다르다. 그리고 그, D는 이제, D는, 그러니까 DX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D는 선형 연상자이고 미분 연산자이기 때문에 체인럴과 프로덕트 룰을 만족하는 그놈으로 컬을 볼 때 계산이 디터미넌트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층위에서 그라디언트와 다이버전스도 실제 계산은 저희가 잘 아는 선형계수에게 객체일 것 같습니다. GPT에서 다이버전스는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노트를 작성해 주셨는데, 어, 일단, 이전에 전병주 선생님이 계산식을 보여주신 바로는, 커리나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적 계산을 해서 그게 디터미넌트 형태의 그 디터미넌 그 3x3 디터미넌트 형태 디터미넌트인가 잠시만요. 그런 형태로 구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렇게 뭔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는 있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 이 설명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혹시 다이버전스가 트레이스다라는 것도 지금은 좀 어려운데, 김도현 선생님은 약간, 트레이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사실 뭐 형태상으로 트레이스가 일 것 같긴 한데, 네, 뭐 더하기 뭐니까. 근데 이제 미분 형식 부분을 복습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해 주신 거 돌려보면서 한번 다시 보면은 아마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저도 미분형식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1계도 함수, 2계도 함수, 이제 3계도 함수처럼 이제 차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 그거랑 또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는 아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음. 그 약간 측도론이 필요한 상황이 어느 상황일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해석학 배울 때 일시를 봤는데, 음, 네. 연속이 아닌데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점에서 연속이 아닌 함수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측도론으로, 음, 약간 르벡 적분으로 확장을 해서 하는 걸로, 간단하게 얘기를 듣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모르겠네요. 순수 수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엣지 케이스들을 다루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제 로봇 맥락에서 과연 그런 상황들이 있을까? 이제 저는 로봇을 잘 모르지만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AI 쪽에서는 특도론 같은 그런 연속이 아닌 데이터를 연속이 아닌 데이터에서 나오는 연속이 아닌 함수를 처리할 때 뭔가 이런 특도론 같은 수학적인 개념 또는 도구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좀 있으신가요? 어, 제가 하는 분야는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는데, 제 친구들을 보면, 음, 확률론, 그러니까 특도론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더라고요. 강화학습을 하는 친구들 보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은데, 어느 맥락에서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음, 저도 사실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 음, 이게 뭔가 예제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 예제를 꺼내라니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다시 보시니까 잘 이해가 되셨나요, 바로?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 없이 읽혔던 것 같은데, 그, 혹시 김재현 선생님은 괜찮으셨어요? 네. 이게, 한 페이지만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근사를 하잖아요. 네, fxk-fxk-1은 f 프라임 xk-1, 세모 xk-1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하는데, 이게 네, 사실 이제 1차 테일러 근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음,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1차인가? 1차로 되는 이유가 뭔가? 2차까지 안 하고, 뭐 3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는데, 1차만으로 충분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2차까지 가면 약간 컵1차까지 생각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1차만으로도 이렇게 의사가 되는 함수가 있을 것 같고, 뭔가 1차만으로는 안 되는 케이스가 없나, 이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말 그대로 근사라서 1차까지만 본다는 느낌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테일러 시리즈 하면 이제 밑에 좀 나오잖아요. 네, 여기 네네. 이쪽으로 나오는데, 전 예전에 사실 테일러 시리즈로 근사하는 그, 함수 근사를 직접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네,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값까지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값까지 했을 때, 그리고 네 번째 값까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아이고, 그런 식으로 그려봤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럴 때, 일단, 잠시, 주석을, 약간, 약간 자연스럽게 아시겠지만, 이게 1차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에 약간 이런 식으로 선으로 나오고, 2차면은 이제 좀 더 약간 가깝게 나오고, 3차면은 이 함수에 좀 더 가깝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 그림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아까 보셨을 때 1차 테일러, 혹시 얘를 약간 아, 네네네. 1차 테일러 근사라고 하셨었잖아요. 이게, 네네. 어,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은, 오일러 근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오일러 근사가 뭔지 좀 예, 부탁드려도 오일러 될까요? 근사라기보다는, 네. 여기 이 노트에 나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테일러 곱스 밑쪽에 오일러 공식, 아, 오일러 공식. 네. 이게 아닌데. 이 오일러 공식이 아니고, 그, 뉴턴 오일러 근사였나?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잠깐 이 수학자 이름이 슬슬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일러 방법이 맞구나. 근데 이게, 잠시 위로, 잠시 위에서 보자면, H, 이게 근데 수치근사법이라서. 아, 네. 네, 약간 이런 식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네. 네. 얘랑 더 형태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H가 이제 델타 X일 것이고, 네. 잠시만요. H가 델타 X일 것이고, F가 TN일 때의, TN 때 YN 값, 뭐 이런, 이때 함수값을 곱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났었는데, 얘가 여기서 잠깐만. 그쵸, 이게 딱 여기까지는 테일러 1차, 테일러 1차항? 2차항? 아닌데. 그러니까 H가 1인 항까지만 쓰면 이제 오일러 방식이고, 제가 알기로 2차항,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2차항까지 쓰는 거에 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4차항은 혹시 룽게쿠타 메서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음, 맞아요. 김전 선생님 말씀대로 테일러 1차항까지 쓰는 게 이제 오일러 방식이 맞고요. 근데 이거 자체도 사실 웬만한 그래프는 웬만한 그래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뭐 나온다 그런 얘기를 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테일러 시리즈를 이제 4차까지 쓰되 약간만 다르게 쓰면 룽게쿠타라는 음, 이름이 있습니다. 네. 혹시 무조코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 로봇 엔진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좀 좋은 시뮬레이터에서도 기본적인 인테그랄 방식으로 쓰이는 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실제로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대신 시간이 아, 한 체감상 한 3배 정도, 아니 아, 두 배 정도는 걸렸던 것 같고요. 근데 체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네. 아. 음,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 네. 수학적인 상황에서는 극한을 취하니까 로컬리 해서 1차항도 이제 로컬리는 이제 원래 함수랑 같으니까 그 네. 특정 점 x에서 그렇기 때문에 1차항 근사를 해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엔진으로 컴퓨터로 계산을 할 때는 4차항까지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미소 데이터 x를 완벽하게 이제 미소로 못 만드니까 네. 네, 실제로 그걸 해야 되니까 4차까지 했을 때 더 정확도가 높은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네, 너무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네, 네, 그쵸. 네, 근데 이 미소 변이를 테스트했을 때는 제가 뭐 코드를 최적화하고 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걸, 뭐 엔진을 엄청 좋은 걸, 엔진이 아니고 뭐 GPU 같은 걸 엄청 좋은 걸 썼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그, 이 미소 변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0점, 뭐 즉 시간이라고 쳤을 때 0.1초, 0.05초, 0. 그 001초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오일러 변이를 써도 0.01 정도 쓰면은 이제 오일러 변이를 써도 여기 이 x 값이 굉장히 좁으니까 김재 선생님 방금 말하신 것처럼 로컬 값이 어쨌든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는 그 범위에서 로컬 범위가 굉장히 잘게 쪼개져서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오일러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나오지만 만약에 이제 0.05초 그리고 0.1초로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게 되면 뭐 이런 데서 혹시라도 뭐 운이 좋으면 뭐 요렇게 잡히겠지만 운이 나쁠 때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잡히면 여기서는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받게 할 거냐, 아니면은 롱게쿠타 방식을 쓸 거냐가 뭐 제가 했던 시뮬레이션에서 속도나 정확도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한 얘기긴 한데, 네. 음, 그래도 실제로 연관이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음. 음, 이제 약간, 네. 네네, 말씀하세요. 인공지능 쪽도 약간 시계열 데이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래는 뭐 이런 걸 하면서 많이 다루시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도 뭔가 그 이런 게 좀 적용이 되나요? 근데 저는 약간 인공지능을 좀 무지성으로 했어가지고, 음, 그냥, 약간 항상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면, 기존에 이제 논문들이 있고, 이게 여기서 잘 된다더라. 그래서 이제 수학적 원리 이해 못하고, 그냥 그걸 가져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잘 되는 모듈들을 합쳐가지고 더 잘 되는 걸 만드는 식으로. 그래서 시계열 할 때도 사실 그냥 트랜스포머라고 AI 모델에 음. 데이터를 넣고 그냥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깊게 들어가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음, 맞아요. 파인 튜닝 할 때도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굉장히 신경을 쓰시잖아요. 아니, 네네. 쓸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적분이 인공지능에 쓰이는지 제 지식 수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분이
쓰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약간 미분이 쓰이는 건 확실한데, 음, 일단 시뮬레이션 자체는 적분이 없으면 불가능, 아니, 그니까, 음, 네, 한, 몰라서 미분도 쓰일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잠시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더라? 잠깐만, 아, 소프트맥스였나? 잠시만요. 역치? 함수였었나? 아, 그, 역치 펑션이 혹시 영어로 뭐였죠? 제가 역치 기억이 잘, 펑션. 네, 역치 넘으면 뭐 켜지고, 아, 네. 렐루 렐러, 맞나요? 렐루? 네네. 거기서 소프트맥스가 혹시 뭔가 적분이랑 상관이 있지 않았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그라디언트 계산할 때, 네. 미적분 관계로, 뭐, 렐르하고 시그모이드하고 사이사이에 관계가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미분 쪽으로 가는 건 많은데, 적분 쪽으로 다시 온다는 개념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아, 근데 또 깊게 들어가면은, 네, 그게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지식 상황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네. 저도 룬게쿠타로 시뮬레이션 하는 코드를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미 있긴 한데, 네. 혹시 전명 선생님이 지금은 커멘트가 가능하신 상황이실까요? 네, 지금 왔는데 좀 잠깐 좀 대화 좀 하느라 좀, 네, 이제 좀 가능합니다. 아, 네. 혹시 전명 선생님은 오늘 커멘트가 따로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아, 내가 초반 부분은 좀 제가 좀 들었는데 혹시 중반에 혹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죠? 저희가 이제 초반 부분이 어디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초반 한 정확하게 10분, 모르겠네요. 초반 20분, 15분 정도는 듣고 있었어요. 네. 아, 네. 그, 사실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테일러 시리즈의 1차 근사가 이제 오일러 메서드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4차까지 가면 롱게프타라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혹시 비디오를 안 켜고 있었나요? 잠깐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네. 4차까지 가면 이제 룽게쿠타라는 이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하드웨어가 아니고, 음, 비주얼적으로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이제 그, 룽게쿠타를 적용하고, 델타 X를 좀 크게 할 것인지 아니면 델타 X를 아주 작게 하고 오일러 메소드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간이나
뭐 시간이 좀 달라지고 그런 게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리고 제가 김도현 선생님께 계속 인공지능 쪽은 뭐 미분은 많이 쓴다고 해주셨는데 적분 혹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내용을 좀 여쭤보고 있었고요. 네. 네, 뭐, 네. 네. 어플리케이션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맥락에 그거 맥락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그런, 수학이 쓰인다면, 그러면 그 수학에 대해서 좀, 그 얘기하신 게 바로 뉴턴 메서드는 미적분학 책에 잘 알려져 있는 메서드로 있잖아요. 선형 근사니까요. 네. 입선 엽선. 근데 뭐 말씀하신 다른 그거는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꼭 1차 근사만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거에 맞는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거는 봐야 알 것 같아요. 그 식을 세팅을 보면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노트에는 없죠. 아, 네, 그게 테일러 1차까지 한 거랑 테일러 한 4차까지 한 거랑, 테일러 1차까지 한 것이 뭐 그런 방법이 있고, 4차까지 하는데 이름이 붙여져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본질이 그거밖에 없어서 컴퓨터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방법들, 네, 이름 붙여놓은 방법들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도 노트 이제 좀 내려보고 있는데 지금 네. 몇 페이지 테일러 맥스웰 방정식 그 밑에 있는 부분이죠. 네. 아, 맥스웰 방정식도 좀 보지는 못했네요. 어쨌든 밑에 좀 보면 일변수 함수 정의하고 그리고 적분이란 무엇인가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적분 리만 합을 통해서 저희가 정의를 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구간 나눠가지고 꼭 직사각형 네, 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걸 네, 정의를 하고 네. 그래서 리만 적분이라는 것도 있네요. 네. 11강이 좀 기나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의 관계. 네. 그래서, 아, 혹시 여기 메서드가 혹시 적혀 있나요? 여기 네. 밑에 있었고, 네. 있어요? 아니요. 그게 테일러 쓰여 급수 쪽에서. 있진 않습니다. 네. 네. 어, 뉴턴 랩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여기 없고, 아, 네, 그러면 오일러 법칙으로. 뉴턴 메서드를 어떻게 알고 계시죠? 아, 뉴턴 랩선이요? 네, 그, 뉴턴 메서드. 1차 저, 근사해가지고 하는 네, 인데, 그거 언급하셔가지고 어떻게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 음, 뉴머리컬 메서드 할 때, 필요해서 갖다 썼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그 뭐냐면, 그 방정식의 그 근을 찾을 때, 저희가 뭐 인수분해가 잘 되거나 다항식의 경우 아니면 그러니까 다항식의 경우는 뭐 인수분해가 잘 되거나 아니면 뭐 근해 공식 뭐 해가지고 할 수가 뭐 시도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스무스 펑션일 때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그것의 x축과 만나는 점, 즉 그 해가 근을 찾으려고 할 때 정확한 값은 아니어도 그것의 근사치로 찾으려고 할 때 그, 그러니까 접선을 잡아서 그러면 어떤 임의의 점, 근데 대신에 그 로컬하게만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게 뉴턴 메서드인데 그, 그 어쨌든 그거를 쓰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여기서 네. 한다는 건데 그 딱 겉으로만 그냥 인공지능에 쓰인다 이 말만 들어서는 이게 좀 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그리고 도구로서 뉴턴 메서드나 아니면 그 4차 근사까지 가는 거를 썼는지, 그게 전혀, 네,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이, 네, 아무튼 혹시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좀 아, 구체적으로 그 세팅이 무엇이었길래,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리고 거기서 그 뉴턴 메서드나 어쨌든 해가지고 그 썼을 때 그 어쨌든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건데 그 방정식의 해가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 좀 그런 네. 게, 네, 좀 일반인으로서는 공학 바라볼 때 좀 그게 궁금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일단 그거 뉴턴 랩스는 AI 쪽에서는 제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로보틱스 제가 아까 말한 것도 김도현 선생님 쪽에서 쓰이는 게 아니고 그 저희 로봇 기구학을 정확하게는 역기구학 풀 때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역기구학을 풀 때 관절 각도를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있고 뭐 주어진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로봇 링크의 길이라던가 아니면 그 로봇 엔드 이펙터, 그러니까 로봇 끝점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위치가 이제 3차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값이, 그 자유도가 XYZ, 그 다음에 회전 3자유도 총 해서 6가지가 되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값들이 주어져 있을 때 역으로 어떤 관절 각도를 취해야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로봇을 갖다 놓을 수 있는가? 약간 그런 거를, 그때 그 관절 각은 얼마여야 하는가를 푸는 것이 이제 역기구학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 그 관절 각도를 알아낼 때 우리가 인풋 값들이 더 더 그 식에서 적어서, 그 파라미터들이 더 적어서, 이 아웃풋이, 그러니까 관절 각도를 풀을 수 없을 때, 이제, 그러면 그, 최대한 그러니까 그 비슷한 각도를 알아내자 할 때, 비슷한 각도를 알아내자 할 때 그 뉴턴 랩슨 방법을 뉴턴 랩슨이라는 수치 해석, 뉴머리컬한 메서드, 수치 해석학적 방법이라고 해야 되는지, 수치적 방법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뉴머리컬 메서드를 사용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네. 혹시 좀, 혹시 네. 제가 말씀드린 뉴턴 그거랑 혹시 스펠링 뭔지 아시나요? 뉴턴 뒤에 말씀하신 게 뭐죠? 뉴턴 랩슨입니다. 아,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럼 좀 네, 랩슨. 완전히 제가 다른 걸로 인지하고 있었네요. 지금, 네. 테일러 전개하면서 그 말씀하시길래, 그 1차 근사라고 하시길래, 네, 뉴턴, 어, 아, 네네네. 다른 건, 일단 랩슨 메서드라는 그게 키워드가 있네요. 네. 랩슨, 그런 네. 키워드가 따로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그거 만약에 그 수학에 대해서 근데 그게 뉴턴스 메서드랑 똑같네요. 제가 잠깐 그러니까 잠깐 뭐 별거 없지만 그 사이트로 한번 어차피 뭐 다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위키피디아 잠깐 네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잠깐, 네, 네, 저도 제가 네, 괜찮습니다. 네, 컴퓨터로 공유하는 거 거의 좀 오랜만인데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네, 아직 안 보입니다. 이제 보입니다. 지금 네. 이제 잘 보입니다. 네네. 이거죠. 혹시,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목적은 제 커서도 혹시 보이실까요? 네네. 네. 결국, 이 알파를, 찾는 게 원래 목적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근사값이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뭐, 네. 아시다시피, 파란색 아무 점 찍어요. X0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1차 근사를 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접선을 구해서
x절편 구한 다음에 또 거기서 함수값 대입해서 거기서 그 점에서의 그 해가지고 점점 다가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네, 알고 있었던 그 어차피 이게 반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거 점화식을 네, 점화식 형태로 이렇게 적어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또 4차 근사 혹시 이름이 뭐죠? 다 그러니까 이 1차 말고 좀 더 하는 네. 어, 지금 근데 이거는 뉴턴 랩스는 지금 그러니까 해를 알아내는 데 쓰는 네. 거고 그 오일러 메소드는 약간 서로 목적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제가 아까 말했던 4차는 룽게쿠타라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채팅창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아, 그럼 룬게 구타. 이것도 잠깐 궁금해서 한번 네. 네. 이게 사이트 네. 네. 이거 좀 혹시 보이실까요? 네. 네, 잘 보입니다. 아, 좀 일단 형식은 복잡하고 화면이 좀 작아서 좀 높이로 좀 키우고 네. 이게 네, 이런 게 있네요. 근데 이거 좀 자세하게 좀 이거는 읽어봐야겠지만 네. 아, 어쨌든 위에 좀 보면 그 뭐 초기값 정리 문제 초기값 두고 그 약간 이런 걸 푸는 걸 미분 방정식인 거죠. y에 대한 미분 네, 방정식. 네. 네. 그러니까 y 한 번 미분한 거, t에 대한 한 번 미분한 거랑 그냥 그 y랑 t에 관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푸는 그런 미분 방정식이네요. 네. 얘는 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하면 저희가 어떤 완전 미분 방정식 그런 형태 있잖아요. mdx 더하기 ndy는 0을 풀 때 하는 그런 미분 방정식 기본 형태잖아요. 풀리기 쉬운 그런 형태 중에 하나잖아요. 그 조건을 좀 달았을 때. 그래서 얘도 미분 방정식이 좀 등장을 하여서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좀 잘 푸는 어떤 뭐 약간 메서덜러지컬 약간 그런 거가 좀 그러니까 꼭 항상 참값을 찾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참값이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근사값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뭐랄까요. 어, 시간을 좀 줄이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줄이면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찾을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알고리즘을 거쳐서 할 때. 속도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좀, 어느 필드든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나중에 지금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볼 기회가 있으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계산할 때 4차 미분계수까지 계산을 하는 거죠? 어, 그- 그럼. 네. 음, 제가 알기로는 4차까지 계산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K들이 이렇게 있네요. 혹시 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면 K1은 is the slope at the beginning of the interval. 음. 그러니까 어떤 오일러 메서드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K2는 slope at the midpoint of the. 근데 이거 다 슬로프 구하는 거면 어쨌든 계속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하면 이게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뭐냐면 K1이 여기 있네요. 빨간색 맨 여기 Y 절편에서 시작하는 그 접선이네요. 그리고 K2는 그 K1에서 발사된 어떤 그 중앙에 있네요. 이게.
근데 걔를 예, 어쨌든 이 세팅은 읽어보면 좀 될 것 같고, 이게 무슨 어떤 이점을 주는가, 이 계산, 이 근사값 계산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같이 보면서 하면, 이 메서드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 좋은 장점? 장단점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이제 사실 뉴럴 네트워크는 굉장히 M by M 행렬이라 했을 때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해시한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어서 그걸 근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해시한도 못 구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4차까지 계산을 하려면 근데 좀 아무래도 행렬 크기가 좀 작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약간 음, 로봇 쪽에서는. 음, 저도 사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거의 테일러 4차랑 좀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는 거긴 한데, 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행렬로 아니, 다변수라서 행렬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면 야코비안이고, 이제 2차면 헤시안이고 뭐 그렇죠. 근데 아까 아니, 롱게쿠타라는 거에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아까 전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로프를 계속 구하거든요. 그래서 아, 네. 고계도 함수 하이어 올더를 직접 아니, 2차, 3차, 4차까지 다 직접 구한다기보다는 약간 여러 지점에서 샘플링을 한다가 좀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점에 샘플링해서 거의 테일러 4차와 풀어보면 개수가 일치하긴 하지만,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이제 그 도함수로 계산을 뭐 하게 되는 그런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네, 네. 계속 도함수만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오일러 메서드도 이거 좀 따라가서 보니까 뭔가 런기쿠타인가요? 네, 런기쿠타. 룽게쿠타, 아, 네. lunge쿠타 저 메서드가 혹시 이 오일러 메서드의 좀 일반적인 더 상황이 아닐까? 왜냐면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상황이. 이것도 미분 방정식이고 하는 건데, 왜냐면, 오일러 메서드는 좀 잘 알려진 방법 같아요. 네. 어쨌든 좀 새로운 어떤 메서드를 그래도 이름은 들어보게 돼서,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러니까 뭐 한 4차까지 RK4라고 하고 이제 4 그러니까 이런 매틀랩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거는 룽게쿠타 4차 RK4라고 표시하고 이제 더 고차까지 계산하는 거 RK45, RK5 뭐 이런 식으로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오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룽게쿠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근데 매틀랩에서 RK1이라는 그런 라벨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차 룽게쿠타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보면서 약간 근사값을 찾는 그런 방법론들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발상을, 그러니까 사실 이해하고 나면, 보고 나면, 저거 뭐 할 수 있겠는데라는 어떤 메서드는 그렇잖아요. 뉴턴스 메서드는 특히 그렇잖아요. 근데 네, 사실 저는 저거를 아예 몰랐을 때 누군가는 어쨌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찾고 싶었던 거잖아요. 원래는 참값을 찾고 싶은 게 목적인데 잘 안 되니까 이걸 우회해서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해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좀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이브한 이런 뉴턴스 메서드는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엘레멘터리한 그런 메서드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한 상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세팅도 좋은 세팅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미분이 좀 안 되는 세팅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유한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거를 좀, 어, 원하는 그 시간 내에 그 찾을 수가 있을까도 좀 약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오일러 메서드에 약간 이게 비교가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룬게쿠타 그거가 오일러 메서드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메서드를 생각해냈을까? 약간 그런 질문을 한다면 자기도 어떤 새로운 메서드를, 근사치에 대한 메서드를 고안해내려고 할 때, 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리즘을 짜다 보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로봇이 예전에 저 휴보 로봇 가지고 해봤거든요. 그 파이썬 가지고 대학생 때. 근데 이거 오른쪽으로 3번 돈다도 가능하지만 왼쪽 한 번, 그러니까 왼쪽을 돈다는, 그러니까 오른쪽만 돌 수 있고 앞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있는데, 근데 왼쪽으로 돈다는 거는 사실 오른쪽으로 3번 돈다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처음에 디파인을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꼬린 지점까지 가고 싶은데 이게 벽 타고 벽을 마주쳤을 때 이렇게 반대로 돌고 하는 그런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 목적지를 도달하는 데에서도 누군가는 알고리즘을 그냥 수동적으로 정말 그 특정한 맵만 적용이 되는 그냥 일일이 하는 그냥 바보같이 그냥 한 칸. 그것도 되지만 누군가는 짧은 몇 줄만 세웠는데 알아서 그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알고리즘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그 알고리즘적인 약간 생각? 그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 그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수학에서 약간 뉴턴 메서드 그리고 룬게쿠타 이런 메서드 이거를 같이 보면서 좀 이게 좋은 점이 있겠죠. 대신에 좀 단점도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뭔가 힌트가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좀 영감을 좀 얻을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싶은 마음으로 대학원에 왔지만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뉴머리컬 메소드라던가, 아니, 어, 뉴머리컬 메소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키워드로 좀 찾으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전명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이런 방법을 다 고안하게 된 건 일단 되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시한 계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안이 아니고, 1차로 만들어서 계산이 일단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약간 이런 목적으로 방법론들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었는데요. 네. 그, 어쨌든 그런 균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어떻게 하면 적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가면 계산으로 나오는 거라 그냥 바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연산을 하는 입장에서 근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게 빠르게 근사를 할 수 있는 길인가 뭐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전명규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김도현 선생님이 DX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게 일종의 D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 혹시, 일단 저부터 좀 질문을 드리자면, 저번 주에 미분 형식을 정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적분이 없으면 크게 정의하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레이디언트 컬 다이버전스가, 그거, 음, 결국, 그러니까, 나오게 된, 최초로 나오게 되는 것과 그것으로 나중에 그게 파생돼가지고 활용이 되는 거는 좀, 그건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좀 미분 방정식 풀 때, 뭐 미분 방정식 왜 푸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mdx 더하기 ndy 그거 왜 푸냐 했을 때, 미분 방정식을,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학 쪽에서는 뭐, 그에 맞는 알아서 있겠죠. 알아서 그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원시 함수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fdx이면 그걸 적분하면 라지 f가 된다 했을 때, 결국 어떤 미분 형식을 적분했을 때 어떤 원시 함수가 되는가 했을 때, 거기서, 이게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 컬과 뭐 다이버전스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하는 그런 예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예시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예시가 있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지 적분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사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다른 곳에서 그런 우연히 다른 곳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미적분학에서의 다이버전스, 아니, 죄송합니다.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그레이디언트였나. 어쨌든 그레이디언트였다. 그리고 컬이었다. 이런 구조가 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 결국, 뭐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겠죠. 그 스토리가 있겠죠. 그 스토리가 내용이 있겠죠. 자기가 뭔가 할 때요.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 해결, 를 할 때, 게 있을 텐데 꼭 그게 적분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보통 적분의 대상은 미분 형식이어서 적분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예시를 하나 배워가는 것은 좀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DX는 어쨌든 미분 형식이라고 이름도 있고 그렇게 구조화가 된 거니까 미분 적분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관련 짓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네. 네, 적분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건 제가 약간 좀 과하게 받아들인, 약간 잘못해서 너무 좀 왜곡해서 받아들였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아니면, 뭐, 네. 그만큼, 제가, 뭐, 적분으로 보는 게 여러모로 좀 중요하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김도현 선생님이나 정명 선생님 추가로 코멘트 있으실까요? 11강까지 본 건가요? 네, 저희가 11강까지 오늘은 진행을 했습니다. 음, 이제 12, 13강부터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다변수 미적분학 다변수 미적분학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정도 봤으면 저는 미분기하를 다음 주부터는 레퍼런스로 좀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스토크스 정리가 바로 다음 강의에서 나와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디스코드에 추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요. 네. 그러면 혹시 오늘은 추가로 코멘트가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12강부터 14강까지 그 노트를 본다는 거죠. 아, 12, 13강이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 네. 12부터 14까지 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14까지. 아, 네, 14강까지, 네, 14강까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12, 13이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15강으로 넘어가네요. 지금 아. 노트에서는. 제가 이거 14, 스크롤 좀 내려보고 있는데 12에서 14강 그 노트를 네, 이게 14강 네. 그러네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바로 14강이 왜 없죠? 비어 저도 지금, 있네요. 저도 14강이 없는데, 미분 기하학의 12, 아름다움. 13, 네. 이 12, 13, 14가 같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14강이 아예 없네요. 네. 네. 그러면 일단 미분 기하학의 아름다움이라는 노트가 혹시 추가로 있는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직문서 하시는 분들께 좀 여쭤보고. 네, 어쨌든 12에서 14강에서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 관련한 적분 설명이 그리고 직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약간 나이브한 그런 곡면 또는 곡선, 곡면 아니면 뭐 부피 쪽 그거 간단한 어떤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좀 네,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게 네, FTC가 연결이 다 되잖아요. 이게 왼쪽, 네. 오른쪽. 네. 저도 보니까 뭐 그림 정리라는 거는 사실 살면서 처음 보는 정리이지만 스톡스 정리라던가 뭐 발산 정리라던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까지는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미분기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일단 다음 주까지는 강의 12, 13강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강은 제가 추가로 노트를 찾아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일단 사실 시간이 좀 제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